철조망 너머의 선택, 한 병사의 탈출기. 새벽 2시, 영하 18도. 바람이 칼날처럼 피부를 베어내던 그날 밤, 한 청년이 초소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군복 안쪽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찍은, 이제는 색이 바랜 사진.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해진 그 사진을 그는 매일 밤 꺼내 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40살쯤 되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35이었습니다. 굶주림과 고된 노동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죠. 그래도 카메라 앞에선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7살이던 수진이는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한 채 엄마 치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북한군 상병 김태준 가명, 28, 평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9에 입대한 뒤 벌써 9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그는 오늘 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굶주림이 지배하는 세상. 태준의 어린 시절은 배고픔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그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죽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태준이 3살 되던 해 겨울,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곧 돌아올게. 쌀을 구해올게.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식량을 구해 가족을 먹여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강물에 빠져 익사했죠.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옥수는 27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태준과 3살 터울의 여동생 수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농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장마당에서 옥수수죽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태준은 8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주워왔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동상으로 퉁퉁 부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학교는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 시간이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 동지께 충성, 충성, 충성. 아이들은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선생님의 회초리가 날아왔거든요. 교실 앞엔 수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초상화를 닦는 게 당번의 임무였습니다. 한 번은 태준의 짝꿍이 초상화를 닦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로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었죠. 수업 내용도 대부분 정치 사상이었습니다. 수학 문제조차 이런 식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제 놈 10명을 물리치고 남조선 괴뢰군 15명을 격파하셨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태준은 그 문제를 풀면서도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근데 배고픈 건 왜지? 장군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면 왜 우린 매일 굶어야 하지? 하지만 그 질문은 결코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12살 되던 해, 태준의 반 친구 하나가 죽었습니다. 이름은 김영호. 태준의 옆자리에 앉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더니 일주일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호가 굶어 죽었대. 태준은 영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집 마당에 작은 무덤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나무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영호 2003에 2015 겨우 12살의 인생. 그날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제 놈들이 우리를 봉쇄한 결과다. 우리는 더욱 단결해서 제국주의와 싸워야 한다. 하지만 태준은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미제가 봉쇄를 한 건 맞아. 근데 왜 우리 지도자님들은 살이 쪄 있지? 왜 평양 사람들은 굶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지? 그 의문들은 태준의 머릿속에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16살, 태준은 붉은 청년 돌격대에 차출되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건설 현장에서 1년간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 옥수수와 콩을 섞은 죽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준은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밤이면
몰래 모여 속삭이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넘어가면 돈 벌 수 있대. 남조선엔 밥이 남아돈대. 수령님은 진짜 우릴 생각하실까? 태주는 그 대화를 엿들으며 전율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어떤 기대감이 솟아올랐죠. 그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야? 이부 군대, 더 큰 지옥, 19.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태준아, 제발 살아서 돌아와. 배고파도 참고, 맞아도 참고, 그냥 살아만 있어줘. 수진이는 16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또래보다 작았지만 눈만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오빠, 군대 가서도 공부해. 오빠는 머리 좋잖아. 태주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공부 많이 해서 간부가 되어 돌아올게. 그럼 우리 집도 좀 나아질 거야. 하지만 군대는 집보다 더 지독한 곳이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의 3개월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구보, 행군, 사격, 그리고 끝없는 사상교육. 식사는 하루 2끼였습니다. 아침은 옥수수와 콩을 섞은 죽, 저녁은 감자와 배추를 넣은 국,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엄지손톱만 한 개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훈련 중에 쓰러지는 동기들이 속출했습니다. 영양실조, 동상, 폐렴. 한 동기는 훈련 중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그래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관은 시신을 옮겨가게 한 뒤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나약한 자의 말로다. 너희는 혁명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 태주는 그날 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신병훈련을 마치고 태주는 원산의 보병 부대에 배치받았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죠. 부대의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군복과 군화는 너덜너덜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병사들은 옹기종기 모여 추위를 견뎠습니다. 더 심각한 건 폭력이었습니다. 선임들은 후임들을 마음대로 때렸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눈빛이 마음에 안 들면, 혹은 그냥 심심하면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뺨을 맞고, 발로 차이고,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한 달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다운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부대 의무실엔 붕대와 소독약밖에 없었으니까요. 입대 3년차, 태주는 2병에서 1병으로 진급했습니다. 이제 그도 후임을 부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태주는 후임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른 이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임이 물었습니다. 야, 김태준, 넌 왜 후임들 안 때려? 그래서 네가 호구되는 거야. 태준은 대답했습니다. 때려서 뭐가 나아집니까? 우린 다 같이 굶고 있는데요. 그 말에 선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린 다 같은 개새끼들이지. 3부 국경으로의 전출. 입대 5년차. 태준에게 전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경 경비대로의 이동.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소였습니다. 그곳은 북한에서도 가장 삼엄한 지역이었습니다. 철조망이 3중으로 쳐져 있고 지뢰밭이 곳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탈북을 막기 위한 요새였죠. 태준이 그곳에서 처음 본 건 강 건너 중국의 불빛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중국 마을엔 환한 불빛이 켜졌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도로를 밝혔습니다. 태준은 쌍안경으로 그 마을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툼한 옷을 입고 다녔고 아이들은 뛰어놀며 웃었습니다. 저녁이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그건 분명 고기를 구워 먹는 냄새였습니다. 태준의 가슴은 무언가로 꽉 차올랐습니다. 부러움, 질투, 아니면 분노? 왜 저들만 잘 사는 거야?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왜 우린 이렇게 다른 거야? 그해 여름, 태준은 탈북자를 처음 목격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강을 감시하던 태준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탈북자다. 발포.
소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속의 그림자가 붉게 물들었고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태주는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 사람도 살고 싶어서 도망치는 거잖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물에 가라앉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건 일 친구 박철민의 죽음. 입대 6년차 겨울. 태준에게 친구라 부를 만한 동료가 생겼습니다. 박철민. 고향도 같고 나이도 같은 동기였습니다. 철민이는 태준과 정반대 성격이었습니다. 말이 많고 농담을 잘하고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힘든 군 생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우리 제대하면 뭐 할래? 글쎄, 생각 안 해봤어. 나는 장사하고 싶어. 장마당에서 뭐 좀 팔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돈 좀 벌면 엄마한테 고기 사드리고. 철민이는 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 일찍 끝나버렸습니다. 그해 12월 부대의 식량 배급이 끊겼습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풀뿌리를 캐서 끓여 먹었습니다. 어느 날 철민이가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쌀알 몇 개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걸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철민이는 끌려갔습니다. 굴량미 절도죄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부대 전체가 운동장에 소집되었습니다. 공개 비판회였습니다. 철민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소리쳤습니다. 이자는 인민의 재산을 훔친 반역자다. 스스로 죄를 고백하라. 철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굶어서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걸. 변명하지 마. 자아 비판하라. 철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말했습니다. 나는 인민의 재산을 훔친 반역자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이는 초소 뒤편 나무에 목을 맸습니다. 26의 나이에 태준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친구의 몸. 그 얼굴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불효자식이 먼저 갑니다. 태준아, 넌 꼭 살아남아. 이 지옥에서 벗어나. 너만은 꼭 살아. 태준은 그날 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서. 사건이 금지된 라디오. 철민이의 죽음 이후 태준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체제를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반항했습니다. 입대 7년차 봄. 태준은 순찰 중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강과 바위 틈에 낀 작은 물건. 녹슨 휴대용 라디오였습니다. 중국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태준은 주위를 살피고 그걸 몰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화장실에 숨어 라디오를 살펴봤습니다. 건전지는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태준은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렷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금지된 방송이었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5년 전 두만강을 건너 태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선 나만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 꿈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제국주의 선전이야.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잖아. 하지만 매일 밤 듣다 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선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배부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건가? 내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던 건가? 그날부터 태준은 매일 밤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는 태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탈출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사건 3 총사령의 목격. 입대 8년차 여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옆 중대 병사 한 명이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이름은 리명호,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 중 철조망을 넘으려다 걸렸습니다. 일주일 뒤 전 부대원이 운동장에 소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단상 위엔 군부대 정치위원이 서 있었습니다. 리명호가 끌려 나왔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얼굴엔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의 가족도 함께 끌려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18살의 여동생. 정치위원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반역자 리명호는 조국을 배신하고 적진으로 도주하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이런 자는 총사령에 처한다. 그리고 반역자의 가족은 3대가 처벌받는다. 태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대 처벌, 가족까지. 리명호가 기둥에 묶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명호는 그저 배가 고파서. 제발. 하지만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타탕, 타타탕. 리명호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25세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절규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호야, 우리 명호야. 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토가 나왔고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만약 탈출을 시도했다가 걸린다면 엄마와 수진이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더욱 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는 못 살아. 살아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 태준은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했습니다. 실패는 곧 죽음이고 가족의 죽음이었으니까요. 4부 마지막 귀양. 입대 9년차 가을. 태준에게 일주일간의 휴가가 나왔습니다. 9년 만의 집. 집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늙어 있었습니다. 52의 나이지만 예수는 되어 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엄마. 태준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 태준이 잘 왔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는 2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쁘게 자랐지만 영양실조로 또래보다 작았습니다. 그녀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놓인 건 묽은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세 식구가 나눠 먹기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수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9년을 군복 입고 살았지만 가족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살아서 엄마와 수진이를 구해야 해. 남쪽으로 가서 돈을 벌어 언젠가 이들을 데려와야 해.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결코 붙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엄마, 수진아, 미안해. 오빠는 비겁한 인간이야. 너희를 두고 떠나려 해.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살아서 언젠가 꼭 너희를 구할게. 그때까진 제발 살아 있어줘. 먹을 게 없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오빠가 반드시 돌아올게.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는 편지를 옷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결행의 밤. 2024년 12월 15일 새벽 2시.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태주는 야간 초소 근무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몇 주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도를 외우고 순찰 시간을 파악하고 철조망을 자를 수 있는 공구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탈출 경로도 머릿속에 완벽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면 다른 초소로 이동 발령이 났거든요. 태주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형,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빨리 다녀와. 춥다. 태주는 초소를 나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숨겨둔 공구를 꺼내들고 철조망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늘엔 별 하나 없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사 예상치 못한 조우.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태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소대장 박중희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중입니다. 그럼 그 손에 든 건 뭐냐? 공구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박중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너 타령하려는 거냐?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끝났다. 나도 이명호처럼. 하지만 박중희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가거라. 네. 박중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가. 내가 못 본 걸로 하마. 박중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가고 싶었어. 하지만 난 가족이 너무 많아서. 아내도 있고 아이도 둘이야. 내가 도망치면 그들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희님, 10분이야. 10분 뒤면 교대조가 와. 그 전에 사라져. 그리고 살아남거든 우리를 기억해줘. 여기 남은 우리들을.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중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가.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마. 태준은 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공구로 철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철심이 손바닥을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피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그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마침내 구멍이 뚫렸습니다. 태주는 몸을 낮춰 철조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부가 긁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앞엔 얼어붙은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그 너머가 자유였습니다. 태주는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엄쳤습니다. 엄마,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살아야 해. 내가 살아야 너희도 살릴 수 있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육부 자유의 첫 순간. 새벽 4시 12분. 남쪽 강변의 GOP 초소. 보초를 서던 한국군 이등병 김민준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선임님, 강 쪽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상. 전원 집결. 손전등 불빛이 태준을 비췄습니다. 그는 온몸이 젖은 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여러 개의 총구가 그를 향했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귀순하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순간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진이었습니다.